빅숏, 정말 멋진 영화죠. 특별히 투자와 관련된 영화 중에서는 손에 꼽히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원작자 누군지 아십니까? 네, 바로 마이클 루이스입니다. 정말 훌륭한 글쟁이죠. 글솜씨가 정말 탁월하고 너무 재미나게 글을 쓰는 사람인데요. 다양한 저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투자자의 마음을 훔치는 저작은 그의 첫 번째 저작인 바로 라이어스 포카입니다. 라이어스 포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는 단순히 이야기 차원이 아니라 그의 자전적 에세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운 좋게 미국의 살로몬에 입사를 하게 되고요. 살로몬이 가장 미국 역사상 화려했던 시기에 아주 짧게 채권 영업사원으로 성공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죠. 근데 바로 그 당시가 정말 파란의 시기였는데요. 멋진 글쟁이 이 마이클 루이스는 그 당시 살로몬이 과거에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왔으며 그리고 어떻게 쓰러져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있는 몇 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이클 루이스의 최고의 책이자 투자자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책 중에 한 권을 골라보라면 바로 이 마이클 루이스의 라이어스 포커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포카 얘기는 아닙니다. 살로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포카를 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했고, 그들이 하는 일이 마치 옆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포커를 두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제목을 라이어스 포커를 지었는데요. 그가 일했던 80년대는 정말 금융시장의 격변의 시기였죠. 드디어 본격적으로 채권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게 70년대부터 서서히 커지기 시작하면서 80년대에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커지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투자자들 반드시 염두에 대야 할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커지게 된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세상에 부채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채권은 뭔가요? 부채의 권리증 아니겠습니까? 누가 빚을 내면 내가 빚을 냈다는 권리증이 바로 채권입니다. 즉 채권이 커졌다라는 것, 채권의 시대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 부채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바로 그 시기에 살로몬이 미국 채권 시장의 최강자로 있었고, 그 시장을 키워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이 마이클 루이스죠. 특별히 채권 시장에서 80년대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던 채권은 바로 부동산 관련 채권인 모기지 채권입니다. 모기지 대출은 1950년대에 550억 달러에서 1976년 7천억 달러로 급증하게 되었고, 80년 1월에는 모기지 대출이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지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시장인 미국의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된 것이죠. 그런데 1978년도까지만 해도 미국의 월가에서는 이 모기지가 사업거리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기지는 부동산을 짓기 위해서 받는 대출을 모기 대출이라고 하죠.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짓는 시기가 있고 갚는 시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채는 5년, 10년, 15년 이러면 딱 그 기간,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자와 마지막에 원금을 납입을 하죠. 그러니까 규율대로 정해진 대로 나가는 채권입니다. 근데 모기지 대출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집주인이 돈을 빌려서 집을 짓고 나서 돈이 생기면 바로 갚을 수도 있어요. 중도 상환이 상당히 자유롭죠. 그러니까 채권쟁이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거기다 돈을 넣어뒀는데 중도 상환이 되면 이 들어온 현금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스매치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기지 대출은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 채권 가격은 어땠을까요? 모기지 채권 가격은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기지 채권은 엄청난 마진을 남기는 시장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걸 살로몬의 루이 라비에르가 시장을 개척한 것인데요. 루이 라비에르라는 사람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그렇게 커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려서 그 살로몬의 우편센터, 그러니까 우편을 배분하는 그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취직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아내가 굉장히 병이 걸려서 아팠던 거예요. 잘 아시죠? 미국의 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가 어떤지. 그러니까 이 막막했던 라비에르가 위에 상관에게 저희 아내가 너무 아픈데 저희 아내를 좀 치료해 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놀랍게도 살로몬에서 그 병원비를 다 대주고 고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라비에르가 어떻게 됐을까요? 라비에르는 엄청난 살로몬의 충성파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점이 라비에르가 모기지 채권 쪽으로 넘어가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기지 채권을 아무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건 시장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능성 본 살로몬이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충성파인 라비에르를 보내게 되죠. 이 라비에르는 대단히 재미난 사람이에요. 다른 월가의 무슨 아이비리그 출신처럼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기보다도 의리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팀을 이끌면서 팀원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하죠. 그리고 이 한 팀으로 똘똘 뭉쳐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는 매일같이 중간중간에 뭐 피자라든가 뭐 음식을 사 먹어서 나중에 되면 살로몬의 채권 트레이딩 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거구가 됩니다. 근데 서로 간에 아주 끈적끈적하게 엮인 한 팀이 되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부서였는데 다른 사람들의 질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비에르와 그 팀원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눈을 떠서 이제 모기지 하고 싶어 하는 참에 살로몬에서 사람들이 쫓겨나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각각의 금융회사들이 모기지 채권 시장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경쟁자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투자자로서 미국 금융의 역사를 읽으면서 한 현장을 목격하는 게 너무나 재밌는 대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모기지 대출은 보통 정해진 만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상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쟁이들은 별로 흥미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라니에르 팀에서는 이 모기지를 구조화시킵니다. 어떻게 구조화시키냐면 빨리 상환되는 것, 적당하게 상환되는 것, 만기에 상환되는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상품을 팔기 좋게 만드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일컬어 CMO라고 합니다.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유명한 단어가 나오죠. 리먼 브러더스의 시초 어디에 있었습니까? CMO에 있었었죠. 근데 CMO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또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파생이 됩니다. 어떻게 파생이 되냐면 IOPO, Interest Only, Principal Only 이렇게 나눠집니다. 즉 인터레스트, 이자만 가지고 이자만을 띄어낸 모기지 그리고 원금만을 받는 모기지로 쪼개요. 그래서 그걸 다시 팔죠. 자,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시죠? 요 다음에는 뭐가 나오나요? 네, CDO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는 CMO와 IOPO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보면서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여기서부터 시초가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루이 라비에르 팀을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원흉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 당시에 필요한 금융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 것이니까 문제는 그 뒤에 분화되고 하면서 과잉된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또 파생되면서부터 원초적인 기초자산 대비 너무나 지나치게 커진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처음에 이것이 만들어진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는 또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나서 80년대 걸출한 흐름들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정크본드죠. 네, 정크본드 하면 누가 생각나요? 드렉셀 버넘, 마이클 밀켄. 미국 80년대를 풍미했던 바로 그 이름이 또 이 책 후반부에 나옵니다. 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게다가 이건 소설이 아니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자전적 에세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재밌었는데요. 자, 마이클 밀켄이 또 어떻게 성장했느냐. 마이클 밀켄은 우리는 정크본드의 사기꾼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까지 갇혔었잖아요. 그러나 이 책에 보면 그 초기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소기업에 투자하라.
이것이 마이클 밀켄의 이야기였습니다. 원래의 이야기. 즉 정크본드라는 건 뭐겠어요? 회사가 발행한 본드 중에 신용도가 낮은 거가 되겠죠. 신용도가 낮은 건 대기업이 되겠습니까? 소기업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소기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클 밀켄은 미국의 소기업에 투자해라 라고 해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용도가 낮으니까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죠? 똥값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망하지 않는 기업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진폭이 어마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장을 뚫어서 개척한 게 바로 마이클 밀켄 드렉셀 변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어마무시해요. 지금 2020년대 얘기가 아니라 1980년대에 같이 있었던 직원들에게 정말 파격적인 대우를 해서 완전히 마이클 사단을 만들죠. 그리고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직원들에게 2천만 달러, 5천만 달러, 심지어는 1억 달러의 연봉을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도 약 10억 달러 정도의 연봉을 받았다. 지금 10억 달러하고 40년 전에 10억 달러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한 해 연봉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연봉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밀켄을 그렇게 숭배하면서 직원이 따랐다는 대목도 나오고, 미국의 정크본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1970년대는 아예 정크본드가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81년도에는 8억 3,900만 달러, 그리고 85년도에는 85억 달러. 4년 만에 10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87년에는 120억 달러, 그리고 나중에는 회사채 시장이 25% 정도까지 커졌고, 1980년에서 87년 사이에는 530억 달러 정도의 정크본드가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클 밀켄이 되게 좋은 일 한 건데 왜 마이클 밀켄은 그렇게 되었는가? 이거는 한국에서 최근에 있었던 사모펀드하고도 연결되는 질문 대목인데요. 기존에 발행될 수 있는 정크본드의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기업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기업이 무한정으로 많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발행할 수 있는 채권, 본드라는 것은 정해져 있겠죠. 어느 수준에서.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여기서 수익이 너무 많이 나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마구 넘어와서 나도 투자할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정크본드가 발행할 수 있는 시장보다 훨씬 더 자본금 사이즈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발행할 수 없는 회사들도 발행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일부러 발행하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돈을 가지고 회사를 인수하는 바이아웃도 유행하게 되고, 바이아웃을 넘어서 레버리지 바이아웃도 유행하게 됩니다. 다시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넘어가면, 이 마이클 밀켄, 드렉셀 베넘, 그 다음에 살로몬, 이것이 나오면 80년대 최대 큰 사건, RJ 나비스코의 인수합병건이 터지게 되죠. 저희가 이건 문 앞의 야만인들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경영자 특인 존슨 편에 썼던 게 바로 살로몬이고, KKR 편에 썼던 것이 드렉셀 베넘, 마이클 밀켄 쪽입니다. 여기에서 싸워서 어떻게 되죠? 네, KKR이 그 나비스코를 먹게 되고요. 대신에 너무 비싸게,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게 먹어서 KKR은 이걸 회복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 예전 문 앞의 야만인들의 독일책방 소개 시간에서 여러분한테 드렸던 말씀입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이 살로몬에 의해서 채권 하우스가 발달하는 과정, 그리고 이 80년대에 미국의 채권 시장이 커지는 과정, 그리고 또 하나 정크본드가 커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에세이인데도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제가 이 책을 너무나 재미나게 읽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깨달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80년대 이전에는 채권 시장이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채권 시장이 커진 핵심적 이유는 부채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022년에 보는 현재 금융 상황은 어떠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채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죠. 자, 그렇다면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채권 시장도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금융 시장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희 증시각도의 TV에서 그렇게도 자주 채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이클 루이스, 그의 첫 번째 저작
라이언스 포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거를 통해서 미국의 채권 시장, 모기 채권 시장이 어떻게 발달했고, 그래서 이것이 잉태되어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와, 그리고 미국의 그 정크 본드 시장이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채권의 규모가 커졌을 때 금융시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